네, 안녕하십니까. 리차드 양성입니다. 오늘이 1월 29일 금요일, 지금 현재 시각 오후 3시 10분 접어들고 있습니다. 자, 오늘 지수 낙폭이 아주 큽니다. 아직 시장이 다 마감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시각 전일 대비 약 2.5%, 한때 3% 넘게 급락했다가 그나마 현재 시각 약간 낙폭을 줄여 나가는 그런 모습이긴 한데요. 하지만 폭락을 피하지는 못할 그런 수준으로 마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000포인트가 여지없이 깨지고 말이죠. 자, 전반적인 분위기가 상당히 안 좋은데 그렇지 않아도 뭔가 좀 불안불안해서 자, 그 전부터도 추가적으로 지수가 하락할 것이다라고 하는 이제 어느 정도의 조심스러운 그런 전망을 좀 해봤었습니다만은 자, 그러한 불안이 실제로 현실화되는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더 하락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기도 해요. 자, 종합지수 3,000포인트는 제가 그 전에 설정해 놨던 1차 지지선의 바닥권입니다. 자, 그것마저도 깨졌다라고 했을 때는 두 번째 설정해 놨던 2차 지지선 2,800포인트 정도까지 밀릴 수 있다는 것을 어느 정도는 염두에 두고 판단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물론, 이러한 지수의 급락은 어떤 기조적인 어떤 큰 골격상, 큰 문제가 생겨서 빠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동안 너무 지나치게 많이 올라와서 여러 가지 현재 좀 과열권에서 보이는 어떤 특징 같은 것들이 좀 있습니다. 약간의 문제가 생겼다는 것이죠. 그런 것에 의해서 겉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과격하지만 또 험악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런 정도로까지 아주 위험하지는 않다는 것이죠. 그래도 이제 우리 증시, 사실 미국 증시보다도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나스닥 선물지수 약세 및 그리고 주변의 일본 증시 등 주변 상황에 비해서는 낙폭이 아주 심합니다. 자, 이런 것은 즉 오늘 우리 지수의 폭락은 그렇게 단순하지는 않네요. 좀 복잡한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 증시만의 문제였다고 한다면 그 전부터 이제 말씀드렸던 3대 문제가 있었죠. 사법 리스크, 또 제도상의 문제, 또 정책 리스크 등이 있었습니다. 이 세 가지 정도의 문제가 있었던 건데 그것만이었다고 한다면 아마도 그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종합지수 3,000포인트 정도까지는 충분히 지켰을 것입니다. 자, 문제는 또 미국에서 발단이 됐다는 것이죠. 자, 이른바 게임 유통회사 게임스탑 문제가 불거지고 있어요. 자, 게임스탑 문제가 현재 미국 시장을 뒤흔들 만큼 이슈가 되고 있다는 건데 가만히 보면 게임스탑이 아니라 랠리스탑이 되는 것 같습니다. 게임스탑이 랠리스탑을 만드는 악재로 작용되고 있는 상황이다 하는 것인데 자, 요즘에 대해서 좀 이따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다소간 문제가 될 소지가 좀 있다는 것이죠. 그런 것이 우리 증시에도 그렇지 않아도 국내 문제 때문에 발목이 붙잡혀 있었던 터에 이것이 또 부담이 돼서 추가적으로 하락할 수 있는 그런 빌미가 됐다는 정도까지 그런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 윤곽을 잡아놓고 전체 시장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랠리 기조는 여전히 굳건합니다. 또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연말 정도 되면 미국 관계 당국, 미 연준이 되겠죠. 현재 그동안의 확장책 내지 팽창책을 버리고 테이퍼링, 즉 긴축을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시각. 자, 이 점에 대해서는 그전에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여건이나 또는 현재 제니 옐런이나 제롬 파월의 그들의 성향상 그렇게 할 일은 뭐 전혀 없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 기본적으로 그전부터 계속 제기됐던 고평가, 과잉동성, 인플레 문제, 바다 부채 문제. 자, 이 문제도 자주 제가 언급을 해드렸었죠. 자, 오늘은 그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그 문제는 지금 터진 문제는 전혀 아니라는 것이죠. 어쨌든 그런 상황일 때 지금 현재 당면하고 있는 지수 폭락세가 다소 과격하고
확인해도 또 상당히 불안하죠. 그렇긴 해도 전반적인 기본적인 현재 상황은 과도 상승에 따른 주변 어, 결코 무시할 악재는 아니지만 어쨌든 추세를 흐트릴 정도까지의 그런 큰 악재는 아닙니다. 그런 것을 빌미 삼아서 조정을 받고 있는 기술적 조정 단계에 있는 것이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여건상 지수가 3,000포인트 아래로 내려가 상황에 따라서는 2,900 아래로까지 즉 2,800 선까지 최대 밀릴 수 있다는 것. 거기까지는 각오하자는 건데요. 하지만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에는 대략적으로 2,900 정도 선에서 충분히 방어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상태라고 판단이 되면 그 점 감안을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일단 미국 문제, 어떤 문제가 있는지, 특히 미국의 게임 유통회사 게임스탑, 자, 이 업체가 급등락을 하고 있다는 건데 이 점을 잠깐 점검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제는 SK 하이닉스의 실적 발표가 있었죠. 그리고 LG화학의 자회사 LG 에너지 솔루션의 IPO, 지금 몸값이 100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된 LG화학의 적정 주가를 다시 한번 측정을 좀 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 가장 중요한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의 확정 실적이 발표가 됐죠. 또 그에 따른 실적 설명회, 컨퍼런스 콜, 거기에 의미 있는 내용이 담겨 있는데 그거를 한번 짚어보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순서를 밟아서 말씀드릴 건데 그 전에 간단하게 안내 말씀드릴까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내용과 관련해서 또 보유하고 계신 종목이나 현재 상황과 관련해서 또는 포트폴리오 전략과 관련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보고 계신 화면에 우상단의 문의사항 연락처 010-2420-0553에 나가고 있죠. 자, 이쪽으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슈부터 점검을 해야 되겠는데요. 자, 문제는 미국입니다. 미국의 게임스탑이라고 하는 게임 유통업체의 주가가 자, 그 전날에는 뭐 130% 급등을 했다가 또 그 다음날 44% 급락하는 그런 상황의 됨에 따라서 헤지 펀드가 마진콜, 증거금 부족 상태에서 어느 정도 벗어날 수 있겠다 하는 것 때문에 간밤에 미국 증시가 현재 반등이 나왔다는 건데, 자, 문제는 거기서 끝나는 게 전혀 아니라는 거죠. 제가 짚어봤습니다. 네 가지 정도의 문제가 있는데요. 문제라기보다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째, 자, 개인 대 헤지펀드의 전쟁이라고 하는 상황이 미국 증시에서도 벌어졌다는 건데, 일반 개인들, 개미라고 하죠. 개미들의 힘이 얼마나 센지 헤지펀드를 이겼다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 시장에서 또 우리나라에서 매스컴에서 지금 월가의 권력 구도, 기관 또는 헤지펀드가 쥐고 있었던 그 핵의 원인을 개인들이 장악하기 시작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보도의 내용상으로 봤을 때는 마치 그것을 환영이라도 하는 듯이 긍정적으로 표시를 하는 측면도 좀 있어 보입니다. 어쨌든 개인과 헤지펀드의 전쟁에서 개인들이 승리했다라고 하는 이슈로 보도가 됐다는 거. 요즘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미국도 개인들의 파워가 상당히 강해졌다라는 그런 뜻으로 일단 볼 필요가 좀 있겠습니다. 그 점은 뭐 그렇게 나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 다음 문제가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일단은 이 게임스탑이라는 업체가 현재 게임 유통하는 업체인데요. 현재 이것이 약간의 어떤 모멘텀이 있긴 있었지만 3주, 한 달도 채 되지 않는 3주 만에 주가가 뭐 3배, 4배도 아니고 무려 20배, 20배나 급등했다는 것이죠. 아무리 호재가 나왔다 하더라도 이 정도까지의 시세 분출은 다소 정도가 아니죠. 너무 지나치게 무리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 시세 자체가 투기 시세다 하는 거고요. 두 번째, 그 공매에 들어가는 것은 이 현재 그 부정적인 기능만 있는 것이 아니죠. 순기능이 있습니다. 이런 투기 시세를 어느 정도 억제해서 그 투기 시세가 발현하지 않게끔 제어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거든요. 이번 헤지펀드가 공매를 해서 그것이 일반 개인들의
공세 때문에 봉쇄됐다는 뜻인데, 이거는 공매도의 순기능을 저지하는, 공매도의 존재 가치를 아예 없애버리는 그런 측면이 좀 있단 말이죠. 이게 반드시 좋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는 공매도의 순기능 없애는 거니까 시장 제어 장치 하나가 없어진다는 뜻이 되거든요.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온라인 커뮤니티 그쪽에서의 월스트리트 배치라고 합니다. 그런 커뮤니티에서 그렇게 310만 명 정도가 참여를 했다는 건데, 이게 일견 좋아 보일지 모르지만 사실은 일반 개미들이 한꺼번에 참여한다는 뜻은 어떤 측면에 좋은 측면도 있지만 군중심리, 현재 이성적인 판단이 아니라 어떤 군중심리에서 어떤 감성적으로 순간 판단하는 미스를 범할 우려가 상당히 높다는 그런 부정적인 측면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게임스탑이라는 업체의 주가가 하루 만에 뭐 2배 올라가고 또 반토막이 되고 하는 식의 상황은 매우 좋지 못한 상황이라는 것이고, 자, 그만큼 미국 증시도 뭔가 문제가 될 만큼 지나치게 과도하게 상승했다는 것을 뜻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과 관련돼서 약간의 미국 시장의 내홍, 혼란을 좀 겪을 소지, 약간의 조정을 좀 받을 소지가 있다. 그렇게 이제 판단이 돼서 이 부분은 좀 조심스럽게 관찰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IMF에서 우리나라 공매도와 관련돼서 우리나라 여건상 충분히 가능하다는 그런 판단을 좀 해줬죠. 사실은 우리나라만 좀 그렇지, 이제 유럽이나 하다못해 대만 같은 경우에도 작년 3월 달에 역시 마찬가지로 공매도를 금지를 했지만 다시 다 재개했죠. 우리나라도 해야 된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야 지수 왜곡 현상이 없어지고, 그리고 외국인들이 다시 작년 11월 달처럼 대거 유입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지수 왜곡이 너무 심한 나머지 지금 상대적으로 고평가되어 있는 현물에 대하여 외국인들이 프로그램 매도를 대동해서 집중적으로 매도를 하는 것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약간 조정을 받고 있는 터에 그 매물 압박이 커져서 우리 지수 낙폭이 확대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자, 그리고 애플과 페이스북의 실적이 상당히 좋게 나왔어요. 애플의 지난 4분기 영업이익 규모가 335억 달러입니다. 한화로 따지면 36조 원 정도 되는 거죠.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의 정확히 4배 수준이에요. 연간 전체로 봤을 때 2배하고도 2배 약간 넘어갑니다. 그럴 정도로 애플의 실적은 상당하다는 것인데, 하지만 향후 3년 내지 5년 정도면 애플의 실적에 버금가는 실적을 낼 수 있는 잠재력이 삼성전자한테 있다는 것까지를 감안하시면서 비교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ECB, 유럽의 중앙은행이죠. 기준금리를 인하한다는 설이 어제 장중에 나왔습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상대적으로 달러 값이 올라가고요. 달러가 올라가니까 상대적으로 원화 값이 떨어지는, 그래서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는 상황이 나왔죠. 어제 원달러 환율이 15원이나 올랐고요. 하지만 오늘 시장이 불안한데도 불구하고 원달러 환율은 크게 떨어지지는 않고 있죠. 잠깐 차트를 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보고 계신 화면은 우하단에 있는 차트가 원달러 일봉 차트인데요. 어제 장대 양보로 급등을 했다가 오늘 좀 낮게 시작했다 올라오긴 했지만, 그래도 전일 종가 대비로 봤을 때는 거의 비슷한 정도 수준으로 마감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정도면 아직 완전하진 않지만 일단 원달러 환율은 안정을 취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오늘 지수가 급락하는 것을 현재 반영하는 현재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심각한 우려가 있다고 한다면 추가적으로 또 급등을 했을 건데, 그러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원달러 환율만 봐도 지금 현재 상황이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정도까지는 아니다는 점을 충분히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고요. 어찌됐든 현재 유럽에서도 현재 금리를 인하를, 현재 제로금리입니다.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하겠다는 뜻이 된다는 것인데, 현재 그럴 정도로 현재 초유동성 정세, 팽창적 또는 완화적 정책을 쓸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는 것이죠. 그 점은 미국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더욱
현재 정책 기조가 이제 바뀔 염려는 전혀 하실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시장 점검 잠깐 해보도록 하죠. 나스닥 선물이 문제였습니다. 나스닥 선물이 현재 200포인트나 크게 밀렸습니다. 아마 우리 증시에 영향을 좀 받은 측면도 좀 있는 것 같네요. 일본 증시도 현재 1.78%나 크게 밀렸고 말이죠. 근데 지금 현재 나스닥 선물이 이렇게 많이 빠졌다고 해서 미국 증시 폭락이 예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죠. 언제든지 바뀔 수가 있습니다. 일단 결과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수급을 잠깐 보도록 하죠. 자, 현재 개인들이 1조 4천억. 지금 1조 4천억 정도면 아직 마감이 안 됐습니다만 아마도 이번 한 달, 1월 달 들어서 일반 개인들이 21조 원 정도로 순매수하는 것 같아요. 외국인들이 9천억, 거의 1조 정도 순매도인데 이런 점은 뭐 그전에 많이 봤습니다. 예, 기관들이 약 5천억 정도 순매도하고는 하고 있는 상황인데 조금 더 늘어나겠죠. 네, 그런 상황인데요. 특이할 만한 약간의 변화가 있죠. 일단 연기금 매도가 1200억 정도인데 네, 금년 들어서 특히 1월 달에 대규모로 매도를 때렸습니다. 네, 거의 8조 원 가깝게 순매도했거든요. 일평균 4,200억 정도 순매도했던 것에 비해서 연기금이 현재 매도하는 규모는 그렇게 크지 않죠. 2,200억 정도로 많이 줄었습니다. 금융투자도 한때 매도할 때 1조가 넘게 매도했던 그들인데 그렇게 많은 매도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더 하락할 소지는 크지 않다는 것을 어느 정도 염두에 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금융투자는 특히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판단이 되고요. 자, 그리고 연기금은 여기서 더 매도를 하면 욕먹죠. 그렇지 않아도 시장의 발목을 붙잡았다는 것 때문에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는 터에 시장이 갑자기 나빠지는데 거기서 또 매도를 하게 되면 그 비난은 피할 수가 없죠. 그래서 연기금 추가적인 매도는 제한할 것이다. 그렇게 이제 판단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이할 만한 것이 있죠. 현재 보고 계신 화면에 우상단에 있는 차트가 삼성전자에 대한 외국인들의 매매를 막대 그래프로 그린 그림인데요. 최근에 집중적으로 매도했던 그들이 오늘 1조 넘게 순매도는 와중에서도 삼성전자에 대한 매도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자, 외국인만 그런 것이 아니죠. 기관들도 그래요. 최근 들어 대규모로 매도했던 그들이 오늘은 매도를 그렇게 많이 하지 않습니다. 삼성전자에 대한 수급 스탠스가 좀 바뀔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고 만약에 삼성전자가 플러스가 나온다라고 했을 때에는 그러면 지수가 방어가 되겠죠. 또 한 가지 특이할 만한 것은 이거죠. 하이닉스입니다. 하이닉스는 오늘 낙폭이 거의 없습니다. 물론 어제 폭락을 해서 그렇기도 하지만 추가적인 하락세는 어느 정도 방어되고 있다는 건데 이것은 실적과 관련된 현재 그러한 반응이라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이닉스의 실적이 상당히 긍정적인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했을 때는 그거는 삼성전자의 펀더멘탈과도 직결돼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현재 마감에 가까우게 되고 있는데요. 뭐 기아차가 폭락을 하고 그런 것들이 나타나는데 오늘 현재 상당히 어지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 정도까지는 아닐 겁니다. 자, 그런 점을 계속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베이시스가 이 베이시스가 상당히 불안했습니다. 현재 마이너스 2까지 들어오겠는데요. 그만큼 단기적으로 현재 나오게 있는 상황이 좀 나쁘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외형적인 모습에 후들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어쨌든 베이시스가 현재 마이너스로 확대되고 있던 것은 그 전에 말씀드렸듯이 공매도와 어느 정도 연관되어 있다는 거죠. 이에 따라 대규모의 프로그램 매도가 쏟아지는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현물지수가 선물지수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고평가되어 있는 상황에 나옴에 따라서 그에 따른 부작용이 생긴다는 것이죠. 잠깐 화면을 보시도록 하시죠. 왼쪽 하단에 보면 프로그램 매매 동향을 그래프로 그린 그런 그림이 나오겠습니다. 다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약간 크게 보도록 하죠. 차익과 비차익 프로그램 매도를 합계한 수치인데요. 프로그램 매도가 자, 현재 이 빨간 막대 그래프 오른쪽이 그 금년 1월 11일 날 이후에 나왔던 프로그램 매도입니다. 그때 무렵에 공매도 재개 문제가
공매도 재개한다는 것을 재검토한다는 얘기가 불거졌던 그 당시입니다. 그때부터 대규모로 프로그램 매도가 나온 것을 알 수가 있죠. 작년 12월 달에도 제법 많이 나왔습니다만 그것은 연말이라고 하는 특수한 시점과 관련돼서 그때 나온 매물이고요. 그리고 1월 달에 시장에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나온 매물은 공매도 재개를 한다고 했다가 그것을 재검토하는 쪽으로 말을 뒤집는 바람에 외국인들이 실망을 해서 그에 따라서 매물을 내놓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막대 그래프가 장대 그래프가 현재 아래쪽으로 그려진 것이고요. 대규모의 프로그램 매도가 쏟아졌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 사이에 거의 9조 원 정도가 물량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래서 가뜩이나 조정을 받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부담이 가중된 것이다. 이 바람에 우리 지수 낙폭이 과장된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과장됐다는 거죠. 그만큼 추세적으로 봤을 때 현재 상황은 바닥권이 어딘지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대략적으로 현재 지금 기회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갖고 계신 분들이야 뭐 어차피 장기 정석 투자니까 뭐 다른 종목으로 바꿔봐야 소용도 없고 말이죠. 그러니까 현재 좋은 종목들을 그대로 갖고 있고 안 갖고 있으면 사야 된다는 그런 결론을 도출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고요. 그리고 잠깐 시장 특징을 보도록 하죠. 낙폭이 심화됐고요. 거의 7%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최근 약 한 주간 낙폭이 그 정도 되고요. 또 가만히 보면 코스피 하락률보다 코스닥의 하락률이 더 큰 경향이 있습니다. 시장을 바꾸거나 종목을 바꿀 필요가 없다는 것을 뜻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현재 있는 종목을 팔 거냐 말 거냐, 물량 조정할 거냐 말 거냐인데 그것조차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은 이미 많이 빠졌고 또 우리가 하는 종목들은 장기 정석 투자 종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거기까지고요. 개별 이슈입니다. SK 하이닉스의 실적인데요. 나름대로 이제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일단 지난 4분기에 영업이익이 현재 거의 1조 9,700억 원 정도 나왔는데 작년 동기 대비 거의 3배, 4배, 거의 4배입니다. 4배 급증을 했다는 건 사실은 작년에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그 기저 효과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영업이익 1조 정도 가까이 나왔다는 건데 작년 토탈 5조를 달성을 했어요. 그리고 그랬을 때 영업이익률이 15.7%인데요. 이런 정도라면 작년 한 해 코로나 사태가 있었고 또 디램가가 좋지 않았습니다. 계속 하락했을 뿐만 아니라 작년 하반기 특히 10월달 이후부터는 현재 그 원달러 환율이 그냥 급하게 내려감에 따라서 즉 현재 원화 가치가 워낙 높아서 수출 경쟁력이나 어떤 수익성이 상당히 저하된 측면이 있습니다. 자, 그런 것 치고는 상당히 선방했다는 것이죠. 또 특기할 만한 것은 실적 추이를 한번 잠깐 보시면 현재 2018년도 그때 D램 반도체 전성기가 있었죠. 슈퍼사이클이 왔었는데 그해 하이닉스가 그때 당시 삼성전자는 58조 9천억이라는 어마어마한 실적을 냈는데 못지않게 하이닉스도 엄청 실적을 좋았죠. 20조 8천억 실적은 낸 바 있는데요. 그 다음에를 보세요. 2018년도도 됐었는데 2019년도 그 다음에는 그 실적이 단 1년 만에 곤두박질 칩니다. 곤두박질. 2조 7천억 정도로 거의 8분의 1 정도 수준으로 영업이익이 격감을 하고요. 그 이듬해 즉 재작년이죠. 2019년도에 4조 정도로 약간 늘었다가 그리고 작년 2020년도 5조까지 이제 올라왔다는 건데요. 자, 여기서 한 가지 반드시 알아두실 것은 첫 번째, 반도체 D램이라고 하는 그 사업은 하이닉스의 실적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그 실적의 변동성, 플럭추에이션이라고 합니다. 플럭추에이션이 워낙에 심하죠. 이거는 디스카운트 요인이 됩니다. 그런 점 하나 하고요. 두 번째, 그런 기본적인 실적 변동성은 큰 문제인데 여러 가지 여건상 특히 삼성전자가 주축이 돼서 수급이 어느 정도 타이트해지는 측면이 반의도적으로 즉 현재 그것을
수급의 조절, 일종의 카르텔 같은 보이지 않는 카르텔입니다. 그런 거 형성되고 수요 기반은 넓혀지고 하는 상황이 됨에 따라서 반도체, 특히 D램과 관련된 실적의 그 가견성이 그 전보다 훨씬 더 줄어들었을 것이다. 앞으로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태까지는 실적이 워낙 좋았다 나빴다 이렇게 변동성이 심했지만 앞으로는 상당히 고수익을 안정적으로 내는 그런 쪽으로 흘러갈 소지가 상당히 높다는 관점에서 그 전과는 다르게 반도체 드램에 대한 디스카운트 요인을 많이 축소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멀티플이 달라지죠. 삼성전자 멀티플이 지금 15배 내지 20배인데 향후에는 25 내지 30배까지 적용시켜야 된다. 멀티플은 적용 PER입니다. 적용 PER을 그 정도까지 올려줘야 된다는 그런 관점입니다. 참고로 2018년도 그 당시 하이닉스의 영업이익률이 무려 51.5%입니다. 현재 최고의 영업이익률을 내고 있는 TSMC의 영업이익률 43%거든요. 그보다 훨씬 좋았다는 것이죠. 그때 당시 3분기가 최전성기였는데 그 당시에 거의 70%였습니다. 말도 안 될 정도로 높아졌다는 건데 지금 여건상 그런 정도로까지 좋아질 소리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SK 하이닉스를 봐야 되고요. 물론 SK 하이닉스 사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는 삼성전자에 초점을 맞추자는 얘기죠. SK 하이닉스 좋은 일은 삼성전자한테 좋으니까 말이죠. 자,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 LG 에너지 솔루션의 영업이익이나 몸값이 지금 상장 IPO 준비 중에 있죠. 현재 그 몸값이 100조에 달할 것이다라고 하는 설이 이렇게 나오고 있다는 건데, 100조까지도 진짜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 이상 넘어갈 소지도 좀 있어 보여요. 왜냐하면 CATL, 지금 LG 그 에너지 솔루션보다 기술력 측면에서 또 생산 캐파나 또 공급망 측면에서 봤을 때 훨씬 못하다라고 평가받고 있는 현재 그 CATL이 지금 현재 얼마입니까? 157조, 거의 160조 원에 달하는데 그렇다면 LG 에너지 솔루션이 100조를 못할 수 있냐 하는 그런 얘기가 상당히 설득력 있게 나온단 말이죠. 따라서 100조인데 100조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요. 그런데 아무래도 그 상장 후에 증자를 하겠죠. 그래서 지분 가치가 희석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것까지 감안해서 약 70조 원 정도로 디스카운트를 한다고 디스크를 해야 된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LG화학이 보유하고 있는 물적 분할 후 갖고 있는 지분에 대한 가치는 약 70조 원 정도로 보수적으로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외에 전지를 제외한 나머지 사업 부분, 원래 기본적인 석유화학 및 그리고 첨단 소재는 두 가지가 있죠. 전지 소재가 있고 또 전자 정보 소재에다가 또 모빌리티 소재까지 있단 말이죠. 이 소재 분야의 그 가치도 상당한데 다 합쳐서 말이죠. 최하 25조까지를 봐야 됩니다. 25조 내지 30조 이상 되는데 어쨌든 최하 25조 보자 이거죠. 자, 그랬을 때 LG화학의 전체 가치 평가를 할 수 있는 현재 그 가격은 대략 한 95조 원 정도까지를 상정해 볼 수 있다는 건데 지금 LG화학이 현재 시가총액 65조 원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단순 계산을 하면 LG화학의 적정 주가는 약 135만 원 정도 나오는데 시장에서 140만 원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 가격과 거의 일치합니다. 그래서 금년에 LG화학은 최하 120만 원 내지 150만 원 정도 레인지에 들어갈 것이다 하는 관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상은 올라갈 수 있겠는데요. 내년에는 한 200만 원 가겠죠. 물론 이제 내년 정도까지만 투자하고 우리 이제 빠져나올 생각인데 어쨌든 그런 정도의 가치가 충분히 있다는 관점에서 일단 LG화학을 계속 긍정적으로 보시고 특히 이렇게 많이 빠졌을 때 안 갖고 있거나 또는 물량이 작으신 분들은 이때 매수를 하시면 된다 하는 건데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현재 아까 얘기했던 첨단 소재 분야 및 그리고 바이오와 관련된 잠재력까지 있다는 것까지 염두에 두시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삼성전자인데요. 역시 삼성전자 주가 차트를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자, 부분별 실적을 잠깐 참고로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요게 DS는 반도체. 그 중에서도, 반도체, 순수 반도체, 순수 반도체라는 표현이 좀 그러네요. DS 부분에는 반도체 부분이 있고요. 디스플레이 부분이 있습니다. 그 양분해서, 양쪽 나눠서 봐야 되는데, 반도체 부분을 보면 18조 천억, 그리고 디스플레이 부분이 2조 2천억. 디스플레이가 나름대로 선방했네요. 보통 1조밖에 안 나오는데, 합계해서 20조, 약간 넘어가는 수준인데, 작년에 이 부분에서 약 14조 원 정도 나왔거든요. 따라서 이 부분에서 한 45% 정도 증가가 된 것 같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서 증가됐다는 것이 의미가 있다는 거죠. 또 특이할 만한 것은 IM 부분, 스마트폰 부분입니다. 11조 4,700억 정도 나왔다는 건데, 이게 말이죠. 현재 10조 정도만 돼도 잘한다 했던 거거든요. 근데 11조가 넘어갔어요. 작년에 9조 2,700억 정도 나왔다 하는 것에서, 현재 그 비교가 되는데요. 그런데, 지금 현재 5G 폰이 상당히 트렌디하게 보급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또 그와 관련된 경쟁력도 있는 삼성 갤럭시가 현재 그 실적이 나쁠 리가 없겠죠. 따라서 금년에는 12조로 훨씬 넘어갈 것 같습니다. 12조 내지 잘하면 역대 최대급인 15조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C 소비자 가전 쪽입니다. 소비자 가전 3조 5,600, 상당한데요. 보통 2조대인데 2조대인데 상당히 좋게 나왔어요. 3조 5,600, 아마 팬데믹 때문에 더욱더 실적을 TV 등 가전제품의 판매가 좋았던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금년 예상 실적을 보면 반도체 부분, 디스플레이급 포함한 반도체 부분이 최하 27조 내지 많게는 35조, 평균 잡아서 32, 3조 정도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IM 부분에서 12조 내지 15조, 그리고 합계해서 잘하면 50조가 넘어갈 것 같습니다. 50조까지 가능하다. 약간 넘어갈 수도 있고요. 50조를 놓고 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충분히 타당한 실적 목표치다 판단이 되는데, 50조의 영업이익을 냈다 했을 때 EPS는 대략적으로 주당 순이익이죠. 5,700원. 그리고 멀티플 20배 적용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있죠. 20배. 그랬을 때 적정 주가는 11만 4천원. 이 정도가 사실은 시장에서, 업계에서 내놓고 있는 삼성전자 평균적인 목표치인데요. 근데 멀티플이 중요합니다. 멀티플이 20배인데, 사실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D램의 가격이 실성이 좋아지고 그 상태로 안정된다라고 했을 때 멀티플이 올라가야 된다는 거죠. 20배를 적용할 게 아니라 25배 또는 그 이상 30배까지도 적용이 가능하다 하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11만 4천원이지만, 그러나 지금 멀티플 적용에 따라 또 실적 추이에 따라서 15만 원까지도 가능하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그런 정도의 윤곽을 잡아놓고요. 그리고 내년에는 훨씬 더 좋아지겠죠. 내후년은 더 좋아지고 말이죠. 자,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되겠고. 자, 다음은 특별 배당 얘기가 나왔어요. 이번에 특별 배당 1,578원. 한때 특별 배당 2,000원 얘기가 있었는데 그에는 조금 못 미치지만 이 정도라도 괜찮은 거죠. 그동안 정기 배당 분기당 354원. 근데 이걸 조금 늘린다고 하죠. 많이 늘리질 않았네요. 어쨌든 앞으로 받게 될 정기 배당은 분기당 361원 정도 또 계산이 됩니다. 그 정도로 받게 되고요. 그리고 또 특별 배당도 뒤따른다는 것이죠. 향후 3년 동안 잉여 현금 흐름 FCF라고 합니다. 잉여 현금 흐름의 50% 정도를 배당한다는 뜻을 다시 밝혔습니다. 그래서 향후 이런 특별 배당은 또 기대가 된다는 건데 3년 평균으로 봤을 때 시가 배당률이 최소한 2.5% 내지 3% 정도, 잘하면 3%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평균 한 2.7% 정도까지는 될 것 같아요. 이 정도면 정기 예금 금리보다도 이자율보다 더 높죠. 그래서 현재 지금 개인 큰 손, 10억 단위 이상의 개인 큰 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보다 매력적인 투자 대상이 없는 거죠. 현재 일단 뭐 시가 차익과 관련된 어떤 투자 대상일 뿐만 아니라 배당 수익까지 노릴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런 관점에서 더욱더 이제 개인 큰 손들의 러브콜을
강하게 받을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관점에서 상당히 유력한 그런 배당과 관련된 정책이라고는 할 수가 있겠고요. 자, M&A 사실 이게 그 가장 큰 관심사가 되겠습니다. 자, 현재 삼성전자가 확보하고 있는 현금성 자산은 116조 원 정도 되는데요. 계속 늘겠죠. 어쨌든 상당히 막강한 자금력을 현재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 보유현금을 적극 활용한다는 그런 그 공식적인 표명을 했죠. 그래서 3년 내 M&A를 하겠다는 뜻을 표명을 했습니다. 자, 그동안 한간에서는 계속해서 차량용 반도체 세계적인 기업을 M&A 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그것이 실질적으로 추진된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었는데 자, 그 부분과 관련돼서 언급이 좀 있었죠. 사실상 준비는 했었다는 건데, 하지만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권 때문에 그 상황이 일단은 당장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됐다 하는 것인데, 사실은 최근 5년 동안, 2016년도인가요? 당시 그 하만, 현재 하만이라는 업체를 80억 달러에 인수한 이후에 대형 그 1조가 넘어가는 대형 M&A를 한 건도 성사시키지 않았죠. 그동안 이 초대형 M&A를 위해서 준비를 했던 것으로 파악되는 그런 기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것과 관련돼서는 아직까지는 확정된 것이 없다고 하죠. 근데 다만 3년 내 초대형 M&A를 준비하고 있다는 식으로 애둘러서 얘기를 했다는 건데 자, 업계에서는 그 전에 우리가 진단 NXP 내지 인피니언 또는 스위스의 ST 마이크로 같은 그런 업체가 유력하다라고 이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아마도 3년까지 걸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아마도 금년 8월달 되면은 만기의 3분의 2가 지나가서 사면 대상이 되죠. 그래서 아마 8.15 특사 대상이 되거나 또는 가석방이 될 소지가 좀 있습니다. 영어의 몸에서 풀려 나오는 시점 이후에 M&A가 추진된다라고 했을 때에도 적어도 빠르면 1년 이내에 늦어도 2년 이내에 굵직한 아까 얘기했던 뭐 NXP나 인피니언이나 이런들이 인수하지 않을까라는 예상과 기대를 좀 해볼 수 있다는 건 요거 만약에 성사가 된다면 그 가격이 뭐 현재 50조 원이 되든 또는 심지어 7, 80조 원이 되든 간에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소지가 상당히 크다는 것이죠. 이 부분 졸지에 글로벌 1위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미국의 오스틴 공장 투자 기회 자꾸만 나오는데요. 이거는 중국 문제 때문에 당장 결정할 상황이 아니죠. 삼성전자 입장에서 봤을 때도 상당히 고민스러운 그러한 상황일 겁니다. 아마도 중국과 미국의 동시에 시설 투자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지 않을까 싶네요. 자, 미국 쪽으로만 너무 편을 들게 되면 그 반도체 최대 시장이 중국이거든요. 중국의 반발이 다소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양쪽을 다 어우르는 그러한 결정을 하지 않을까 하는 예상까지 해볼 수 있는 어쨌든 어떤 상황이 되든 삼성전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 현재 나쁜 결과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그런 관점으로 삼성전자를 계속 장기 정석 투자를 하시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내용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